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에 힘이 됩니다. 야담상회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한적한 산천골. 천석군 부자로 떵떵거리던 여진사가 일찍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상처를 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유지하던 호라비 생활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아들, 딸들도 모두 세간을 내보낸 마당에 더는 호라비로 세월을 보내기가 영 적적하던 여진사는 발빠르게 외파를 들여 재취에 대한 계획을 굴려보기 시작했지요. 걸리적거리는 자식들도 모두 분가했겠다. 집안 곳간에는 사시사철 곡식이 끊이지 않는 천석군이겠다. 여진사의 재취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고을의 최대 관심사이던 천석군 여부자 댁에 안방을 차지할 세마님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고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혼례식을 구경해보고 있으려니 꽃가마에서 내리는 30대 초반의 아리따운 여인의 자태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진사댁으로 재취온 이 상주댁은 그야말로 깊은 숲속의 사슴을 닮은 촉촉한 눈망울에 오똑하게 솟은 콧나라며 험한 바칠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 배곡 같은 뽀얀 피부에 수학철을 맞은 듯한 자두같이 붉은 입술을 하고 있으니 그 자색이 몹시 뛰어나 이를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 모두가 수군거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여진사, 저 양반이 저거 상처한답시고 3년을 아주 짠내나게 보내더니만은 부처 자리로 저런 미인을 들여놓으려고 그 야단을 떨었던 게로구만. 얼씨구, 이 사람아! 이거 남의 집 경산한 혼사 앞에서 어찌 그런 지독한 소리인가? 자네 혹시 저 집 새안방마님의 자색이 빼어난 게 부러워서 배라도 아픈 게야? 하긴 자네 마누라 용모를 보자면야 가히 그럴 수도 있겠구만. 아니 왜야? 이 사람이 이거 생사람 잡지 마시게. 그러는 자네 마누라는 어디 그 박색함이 소문나지 않았다던가? 뻔히 하는 것을 두고 어찌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인가? 상주댁이 둥그런 턱선을 치켜내리며 수줍음을 뒤로 한 채 제 넓은 이마와 반듯한 인중을 뽐내며 혼례식을 수놓으니 사람들은 그녀의 관상에서 마치 부귀영화를 타고난 듯한 기품이 줄줄 흘러넘치니 가히 천석군 부자댁의 새로운 안방마님으로 손색 없는 인물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린 그날 밤, 이른바 여진사와 상주댁이 첫날 밤을 치른 밤이었지요. 허나 이 여진사댁에 느닷없는 비보가 날아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첫날 밤을 치른 여진사가 비명행사로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아닌 밤 중 홍두깨 같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괴팍한 비보를 소재 삼은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마을의 아낙네들은 상주댁의 미모를 시기한 여진사의 전부인 홀령이 강림하여 여진사를 길동무로 데려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었지요. 사람 팔자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저리 어여쁜 후처를 맞이한 그날의 일이 비명행사로 가버리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아, 그러게나 말일세. 참으로 오싹하기 짝이 없는 병고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소. 이렇듯 급작스러운 여진사의 비명행사를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던 와중 평소 돌다리도 남이 두들기고 건너는 것을 본 이후에야 건너는 조심스러운 성미를 지녔던 여진사가 이 혼인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진사가 생전 항시 시주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많은 흥망성쇠의 조언을 구하던 한 노승이 절간에서 내려와 장례식장에서 밝힌 사실이었지요.
혼례전 새로이 안방마님이 되실 분의 관상을 받으린 적이 있소이다. 타고난 팔자가 몹시 드세고 사나워 그 어떤 장정의 사내도 그녀의 배 위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 사료되는 괴가 나오고 말았지요. 이를 여진사에게 이르며 혼례를 진행하지 마시라 신신당부를 하였으나 여진사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권고도 따르지 않아 그대로 이를 진행하고는 참변을 당하고야 말았소이다. 해당 사실이 고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짙어지자 여진사의 3년상을 치러내는 동안 상주댁은 쥐 죽은 듯 얌전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괴이한 소문의 중심에서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바닥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였던 것은 바로 간악한 상주댁이 사실은 부잣집의 재산을 노리고 재취를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칩거를 택했던 것이지요.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초야에 서방을 황천으로 떠나보낸 아픔을 뒤로한 채 기나긴 3년의 시간을 칩거하며 보낸 상주댁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며 마침내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댁을 발견한 고을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빼어난 자색, 아니, 오히려 남편을 여인 이후 더욱 오묘하게 무르익어 있는 그 서늘하고도 기묘한 자색에 혀를 차며 말을 얹어댔습니다. 이봐, 저기 상주댁이야. 상주댁이 드디어 집에서 나오는구만. 3년상을 지내고서도 어찌 저리 얼굴빛 하나 잃지 않았는가? 나는 소름이 다 돋아나는구만. 저렇게 곱고 자색이 넘치는 여인네가 사실은 남자 잡아먹는 배겨우 팔자였다니 말일세. 그나저나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아니, 무슨 소문? 알고 보니 여진사만 상주댁위에서 초상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더군? 상주댁이 첫 시집을 가서 치른 초야의 말이야. 그 첫신랑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상주댁 위에서 복상사를 했다는구먼. 이렇듯 괴이한 소문이 꼬리를 물게 되자 상주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또다시 집안으로 칩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주댁이 여진사가 남기고 간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과 하녀들을 거느린 채 바깥의 세상과는 담을 쌓고 조용히 지내며 여진사의 비명행사도 천천히 지워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맙소사,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이 댁에서 또다시 급사의 비보가 새어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상주댁의 집에서 이런저런 대소사를 총괄하던 훤칠한 젊은 집사가 그만 안방에서 급사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상주댁의 배 위에서 복상사를 하고 만 것이지요. 이어진 소식에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녀에 대한 비난을 채 퍼붓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을에서 유일하게 상주댁을 드나들던 박물장수가 훤한 대낮에 상주댁의 사랑방에서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연속으로 쏟아지는 참으로 섬뜩한 부고에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분노에서 공포로 얼어붙어 상주댁에 대한 소문이 동구밖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지요. 빼어난 자색을 바탕으로 그가는 아름아름 상주댁을 넘보던 사내들이 몰래 그녀의 집 담벼락을 넘고는 하였으나 이렇듯 상주댁과 엮인 남정네들이 하루가 다르게 운명을 달리하며 나가떨어지니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사내들도 상주댁을 넘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제 목숨까지 걸어가며 상주댁의 자색을 취하고 싶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마치 살아있는 귀신이라도 돼하는 듯 잔뜩 겁을 집어먹으니 상주댁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자처하는 사내들도 있을 리 만무했고 그나마 있던 집사와 하인들도 죄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인적이 끊겨버린 상주댁의 드넓은 기와집은 흉흉한 정막만이 감도는 고을 최고의 살아있는 흉가로 전락하게 되었지요. 도대체 내 팔자에 어찌 이런 고약한 살이 붙어 나를 품은 사내들이 이다지도 나자빠져 나간단 말인가? 정령 저주받은 몸이로다. 상주댁은 깊은 한숨을 토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상주댁의 대궐에 거미줄이 늘어가며 기이한 몰골을 자아내던 어느 날, 집도 절도 없이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저작거리 노름꾼 행색의 건달사내 하나가 술에 거나하게 취한 몰골을 하고는 상주댁의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참 전에 주막에서 여러 사내들이 상주댁에 얽힌 소문을 이야기하던 것을 듣고는 자신이 상주댁에 서려 있는 이른바 저주처럼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위인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사내였지요. 이봐,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아서시게. 어디 그 가벼운 마음으로 덤볐다가 목숨 날아간 사내가 몇인 줄이나 아는가? 그 옆편내는 그야말로 사내 잡아먹는 백여시가 달라붙은 존재란 말일세. 아, 물론이지. 이자가 상황 돌아가는 꼴을 아직 잘 몰라 그러나 본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단념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오. 그 옆편내 집구석은 모든 것이 저주받은 곳이라는 말씀이야 이거. 저작거리의 남정네들이 그를 만류하며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말라 충고하였지만 건달사내는 콧방귀를 끼며 연거푸 탁배기를 들이키고는 결국 이 시간이 되자 기어이 상주댁의 집 앞까지 나타난 것이었지요. 허우대가 튼실하여 기골이 장대한 건달사내가 오밤중에 찾아와서는 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쳐대고 있으니 상주댁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보십시오. 상주댁, 내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리 찾아왔으니 박대 마시고 들여보내주시기 바라오. 보시는 것과는 달리 나는 시정잡배 혹은 저작거리 왈패나 해먹던 놈팽이가 아니외다. 일자무식이 것만 같던 사내가 제법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을 이어나가자 그를 경계하고 있던 상주댁이 대문 밖으로 나서며 눈물이 잔뜩 고인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많으니 그만 돌아가 주셔요. 우리 집, 그리고 제게 들여온 수많은 악소문을 익히 알고 계시질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집에서 사내가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터,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오. 건달사내는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상주댁을 안다시피 들어올리고는 안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대성통곡을 터뜨리며 제발 돌아가달라 읍소하는 상주댁을 건달사내가 천천히 껴안으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엉망의 얼굴로 슬퍼하던 상주댁이 얼굴을 발그스름 붉히며 사내를 올려다보았지요. 또다시 나의 품에서 비명행사로 황천여행을 떠나는 사내를 결단코 다시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더는 저를 욕보이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셔요. 건달사내는 그녀의 마지막 쥐어짜낸 듯한 부탁마저 무시한 채 상주댁을 품에 껴안고는 금치미로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오장육부를 불사르는 시간이 도래하고 상주댁이 일찍이 맛본 적 없는 지축이 크게 뒤흔들리는 모양새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지나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들보가 무너져 내릴 기세로 밤을 꽃 피우고 난 다음 상주댁은 건달사내의 질펀한 기회에 힘껏 요동치던 심장이 차게 식는 기분이 들어 대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건달사내는 멀쩡하게 살아있었지요. 내 말하지 않았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소이다. 그리 말한 사내는 깜빡 눈을 붙일 새도 없이 다시금 상주댁을 몰아세웠고 동창이 밝아올 때까지 지축을 흔들며
거대한 절구대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건달사내는 당당히 이 집의 대주가 되었답니다. 상주댁은 자신의 지독한 팔자에 들이운 그림자를 거짓말처럼 가시게 만든 사내를 말 그대로 하늘처럼 떠받들었지요. 기나긴 독수공방과 칩거의 세월을 보상받듯 행복에 겨운 나날을 보내던 상주댁이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제 새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어찌하여 서방님께서는 제 끔찍한 팔자에도 이렇듯 건장이 무탈하신 것인가요? 저를 품었던 사내들은 하나같이 새벽동이 터오기도 전에 길게 혀를 빼물고 황천으로 향하고 말았는데 서방님은 이렇듯 단 한 번의 꺼림칙한 기세도 없이 굳건하신 연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소첩 너무나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매우 겁이 나는 것이어요. 그 비결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새서방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크게 웃고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입을 열었지요. 임자의 사주팔자에 요사스러운 그늘이 끼었다고 한들 그간 그들은 모두 임자의 배에 의해서 명을 달리하지 않았소? 즉 다시 말해 목상사의 마수에서 피하지 못한 게지. 천지의 이치가 그러하여 임자에게 정해진 팔자가 내정되어 있다면 하늘과 땅만 뒤바꾸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 아니겠소? 당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의 상주댁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새서방이 희죽거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간 우리가 운우를 펼치며 지락을 나누었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임자 위로 올라탄 적이 있소이까? 늘 임자를 내 위로 올려 마치 승마의 모양새처럼 거사를 치러 오지 않았겠소. 그것이 비결이오. 새서방의 말에 생각에 잠겨있던 상주댁의 양볼이 다시금 붉게 물들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이들이 겁을 집어먹은 천지의 팔자를 이겨내고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오랫동안 천수를 누렸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강릉의 어느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정진사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강릉에서 알아주는 천하의 한량인 사내였습니다. 타고난 성미가 풍류를 즐기는 데다 배포 또한 남달랐고 집안대대로 내려온 재산도 넉넉하여 곳간이 마르지 않았으니 그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 얼굴에 수심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하여 제가 양반임내 구는 꽤 죄죄한 선비들과는 다른 훤칠한 얼굴빛에 시종일관 흘러나오는 여유로움으로 고을의 아낙네들에게는 제법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여인네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청산유수와도 같은 말솜씨와 빼어난 방종술까지 차곡차곡 익히게 되어 이 정진사를 한번 겪은 여인들은 그의 끝없는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천하가 쉽고 또 쉽구나. 이거야 원, 목표라 하는 것은 태산처럼 높고 오르기가 벅차야 정복하는 맛이 각별한 법이거늘. 어찌하여 이리도 손쉬운 행보만이 이어진단 말인가? 기생집에 들어가면 치마를 두른 모든 여인네들이 이 정진사를 서로 모시겠다며 아우성이고 객실에 들어서도 버선발로 흙마당에 뛰쳐나오는 기녀들이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정진사를 향한 여인들의 구애는 끝이 없어서 신분의 고하와 노소를 막론하고 정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니 그 무리 속에는 여승도 있고 양갓집 교수도 있고 전국을 떠도는 소리꾼에 심지어는 고위대작의 만화님까지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모두가 이 정진사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통에 고을의 사내들에게는 정진사가 공통의 주적이라 정진사가 동네를 행차하기라도 하면 등 뒤에서
저마다 볼멘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런 벼락 맞아 나가 떨어질 인간 같으니라고는 운 좋게 재물복을 끼고 태어나 흥청망청 탕진하며 지내는 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여인들은 저놈만 보면 침을 흘려대는지 원! 아, 참말로 누가 아니래? 저런 놈이 우리 고을에서 버젓이 진사랍시고 돌아다니는 꼴을 보려니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이 말씀이야. 귀신은 뭐하는 것이여? 저런 화상이나 잡아가지 않고서는. 정진사는 자신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내들의 불만이 자신에게는 마치 훈장과도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더욱 싱글벙글 웃음을 머금으며 잔뜩 거드름이 섞인 걸음걸이를 놀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애템, 참으로 오통제라. 도태된 사내들의 치기 어린 시기심이 이 나의 마음을 더욱 간지럽히는구나. 허나 어찌하겠소이까? 결코 그대들이 못나 여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외다. 다 이 정진사라는 사내가 너무도 빼어난 것이 원흉이지. 콧노래를 부르며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는 정진사는 구름 위를 걷는 모양새로 골목어기를 산들산들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천하가 제 것이냥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던 정진사에게 생전 처음으로 난관의 벽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이 마을 서당으로 새로 부임해온 젊은 훈장이 있었는데 그 훈장의 처가 정진사가 일찍이 맛본 적 없는 천하의 자색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미모가 곱기로만 치자면야 기방의 기녀들이 한수위라 하겠지만 저 여인의 아름다움에는 뭔가 그 이상의 오묘한 매력이 있구나. 언젠가 서당 곁을 지나며 흘끔 확인한 훈장의 아내는 어딘가 얼음처럼 서늘하고 동장군이 따로 없는 냉랭한 도도함이 서려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알밤과도 같이 뽀얗고 말끔한 낯빛에 어쩌다 비치는 발그스름한 볼은 마치 매화처럼 이지적이었지요. 군장이 학동들을 모아놓고 맹자왈 공자왈 글을 가르칠 때면 군장의 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수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으나 과묵하고도 조신한 모습에서는 벚꽃처럼 화사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절세의 가인이로고 이 고을에 어찌 저런 인재가 납셨단 말이던가. 이는 분명 하늘이 타성에 젖어 나태해진 내게 내린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리라. 여지껏 이리도 이 내 마음을 뒤흔든 여인이 있었던가. 정진사는 그만 훈장의 부인에게 깊이 빠져 다른 여인들에게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한 연심과 승부욕을 활활 불태웠지요. 그 길로 정진사는 훈장 처에게 홀딱 반해 군장님과 글을 나눈다는 근사한 핑계를 구실 삼아 뻔질나게 서당을 들락거리며 수작을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내막도 몰랐던 젊은 훈장은 낯선 고을로 이주하여 친구 하나 없이 외롭던 차에 늘상 좋은 술과 값비싼 산해진미 안주를 주렁주렁 싸들고 방문하는 이 정진사가 반갑기만 했기에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장의 부인 이름이 설매라는 것 또한 알아내게 되었지요. 그 이름 한번 자색과 어울리는 어여쁜 이름이로고. 정진사는 점점 더 설매에게 기우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진사가 매번 서당에 들러 훈장과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면 두 분, 그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하며 설매는 얌전히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돌려 들어가는 설매의 뒷모습을 흘끔대는 눈으로 훑으니 치마폭에 쌓여있는 음영이 정진사의 심장을 절구질하듯 쿵쾅거리며 때려대는 통에 정진사는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훈장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훈장과 진득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정진사가 방구석에 높게 쌓인 설매의 사군자를 보고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참으로 사군자의 기품이 흘러넘치는 것이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그려? 정진사가 사군자를 펼쳐들며 훈장에게 너스레를 떨어대니 훈장은 겸연쩍게 머리를 긁으며 제 아내가 그저 심심풀이 삼아서 친 숭욱으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물건이 아니지요. 흔한 졸작 중의 졸작입니다. 하고는 겸양을 떨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군장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진사는 손사래를 치며 졸작이라니요.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말씀을. 이 사군자를 제게 파십시오. 제가 일찍이 여기저기 다니며 이러한 그림들을 보는 재주를 좀 지녔으나 훈장님의 아내분께서 치신 이 사군자는 참으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런 물건을 그냥 넘긴다면 신뢰 중에 신뢰지요.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품에서 엽전이 든 주머니를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훈장이 말릴 틈도 없이 사군자 한 점을 둘둘 말아서는 제품 속에 쏙 집어넣어 버렸지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돈을 받고 팔 만한 작품이 아니래도 그러시는군요. 정진사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내어드릴 테니 이 주머니는 도로 가져가시지요. 깜짝 놀란 훈장이 전대를 거두라며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정진사는 이미 막무가내로 사군자를 품에 넣고서는 이내 주랭랑을 치듯 훈장의 집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정진사가 가고 난 후에 훈장 부부가 엽전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자그마치 거금 100냥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들짝 놀란 훈장의 뒤로 설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이러한 거금을 제 그림값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사군자가 그러한 물건도 아닐 뿐더러 이런 돈을 받고 그림을 팔았다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 것이 뻔하니 이 돈은 내일 제가 정진사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엽전 주머니를 챙겨두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는 정진사의 계략으로 평소 설매의 행실을 눈여겨본 정진사가 반드시 자신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걸음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부린 수작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아오고 군장이 학동들을 가르칠 동안 설매가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군장이 없는 곳에서 설매와 만날 곳이를 만들려던 정진사가 제 의도대로 홀로 찾아온 설매를 맞이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그림을 높게 평해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이러한 거금은 절대 받을 수가 없사옵니다. 돌려드리러 왔으니 부디 거두어 가셔요. 정진사는 이미 끝난 거래라며 돈주머니를 받지 않으려 하였고 그럴수록 설매는 더욱 완강히 돈주머니를 돌려주기 위해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지요. 설왕설래로 이어지는 투닥거림이 계속되자 정진사는 그것을 구실 삼아 설매의 가녀린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손목의 감촉이 느껴지는 통에 정진사는 뻐근해지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못 이기는 척 돈을 다시 받아든 정진사는 꾸벅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설매를 바라보며 헛기침을 하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내 마음이 달아 아니 되겠다. 내 반드시 저 여인을 내 차지로 만들고야 말리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군장이 친척의 상가집으로 문상하기 위해 고향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정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술병과 진귀한 안주를 싸들고 서당을 찾았습니다. 홀로 서당에 앉아 사군자를 치고 있던 설매를 발견한 정진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그윽한 눈길을 보내자 깜짝 놀란 설매는 그의 손을 확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이 출타 중인 집에 오셔서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그만하시지요. 전에 없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정진사는 평소답지 않게 서두르며 기어코 설매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설매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들고는 살벌한 눈초리로
정진사를 노려봤지요. 설매의 흉흉한 기백에 정신을 차린 정진사가 뒷걸음을 치며 그녀에게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꽁지가 빠져라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도 정진사는 쉽게 품을 내어주지 않는 그녀의 고귀한 절개에 다시 한번 탄복하며 그녀를 향한 연심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며칠이 지나가자 학동편에 서당에 들리라는 훈장의 전가를 받고 제발이 저렸던 정진사가 쭈뼛거리며 서당을 찾았습니다. 정진사를 발견한 훈장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제 고향에서 가져온 안주와 함께 술상을 건넸습니다. 술상을 차려온 설매는 정진사를 보고도 태연하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정진사는 안도와 놀라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금 세례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리도 고고하고 꼿꼿하니 확실히 설매의 기백이 보통이 아니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깨달은 정진사는 군장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불쾌하게 술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훈장이 알딸딸한 얼굴로 취하자 정진사는 훈장의 팔소매를 끌고는 저작거리로 데려가 자신의 단골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기생어미한테 몰래 엽전 꾸러미를 두둑이 찔러주고는 제일 기회가 좋은 기녀를 붙여 내 손님의 혼을 쏙 빼놓아 주시게. 라며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방에서 가장 어여쁘고 꽃갈춤이 뛰어난 기녀가 하며 인사불성이던 훈장의 손을 잡아 끌어 금침이 깔린 뒷방으로 데려가 온갖 기교를 쏟아부어 군장의 혼을 빼놓게 되었습니다. 주색을 멀리하던 순진한 훈장에게 정진사가 새 세상을 맛보여준 이후 3일이 멀다 하고 정진사와 훈장은 기방을 찾았습니다. 정진사의 꼬임에 넘어간 훈장이 그만 자신을 요리한 기녀에게 대책도 없이 푹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조신하고 얌전하여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감추는 제 아내 설매와는 달리 이 기녀는 그야말로 촛불도 끄지 않고서는 각종 신통방통한 기회를 선보이며 훈장을 요리하였으니 단단히 늦바람이 든 훈장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훈장님이 혼자 찾아오시더라도 술값과 해우값은 모두 내게 달아주시게나?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린 정진사가 기방에 그리 선언한 이후 훈장은 아예 혼자서도 기방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훈장이 밤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그때마다 정진사는 모르는 척 훈장이 없는 훈장집을 방문하여 홀로 지내고 있을 설매에게 눈도장을 착실히 받아갔지요. 설매는 기생집에 빠져 자신을 내버려 두는 남편에게 투기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고고하고 냉랭하게 정진사를 대하며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야속한 시간이 흐르고 빗줄기가 구슬프게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낮부터 혼자 기방에 들이닥쳐 기녀를 끼고 진탕술을 마시느라 훈장이 정신없던 사이에 정진사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서당에 들렀습니다. 경계의 눈빛으로 정진사를 본체만 채하던 설매의 얼굴이 전과는 달리 복숭아빛으로 잔뜩 물들어 있었고 정진사는 그것이 자신의 남편에게 단단히 화가 나 투기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오는 설매의 얼굴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어찌 이리도 고귀한 아내를 홀로 버려두고 훈장님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 겐지원? 어텀. 그럼 잠시 미라도 피하려 하니 내 좀 들어가겠소이다. 그렇게 정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설매의 옷고름을 풀었고 설매는 은장도를 꺼내 드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정진사의 손길에 얌전히 응했습니다. 네, 비록 허한다 하여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져 아내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독을 빼는 것일 뿐 제가 다른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옵니다. 어이구, 물론이지요. 그야말로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 독 내가 빼내드리리다. 떨어지는 낙수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천지를 뒤흔드는 운우를 나누었고 정진사는 그토록 염원하던 고고한 설매의 품에서 빙긋이 웃음을 지으며 길고 긴 여정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렸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별땅 기와 지붕에 내려앉은 교교하기 그지없는 달빛이 어쩐지 처량하고 으스스하던 밤, 풀벌레의 부산스러운 울음소리가 유난히도 귓가를 거스르는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밤의 공기와는 좀 채 어울리지 않는 흐느낌 소리가 돌담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지는 김마골이라는 고을에 천석군으로 살고 있던 오간의 거처였습니다. 구슬픈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간의 막내 여식 약선이었지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분에 바쳤으며 이 야심을 틈타 저리도 울음을 토해내는 것일꼬. 참으로 안쓰럽기에 그지없구나. 별땅에서 자신이 딸아이가 슬피 내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오가의 가슴은 미어지듯 옥죄어만 왔습니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기만 하구나. 저 가여운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오. 그칠 줄 모르는 딸의 울음소리에 오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큰 한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이웃고을의 박참판 댁에는 참으로 개차반 같은 아들 녀석인 봉패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봉패는 동네 왈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을을 들쑤시고 저작거리 노름판이라는 노름판은 죄 기웃거리면서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는 그야말로 망나니 중의 망나니였습니다. 내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난장을 놓아볼까나? 제 고을에선 이 봉패가 행차했다 하면 모두가 뒤로 침을 뱉으며 기피할 만큼 아주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봉패가 고을의 노름판을 전부 들쑤셔 놓는 데다 기방이며 여염집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난장을 놓아대니 봉패를 향한 고을 민심은 땅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참판이 한양 고위정승들과의 연줄이 다 있어 고을 원님조차도 박참판네 집안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봉패의 망나니 짓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패는 고을에서 더 이상 자신을 끼워주는 판이 없자 부득부득 김하골까지 기어들어와서는 투전판을 들락날락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봉패가 김하골 노름판의 모습을 드러낸 그날은 하필이면 큰 야간장이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잔뜩 신이 나 있던 오간의 딸 약선이 야간장 구경을 가자며 아비인 오가에게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원, 녀석도. 그래도 야간장을 가보고 싶은 게야?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이날만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가서 신기한 것을 잔뜩 구경하고 싶어요. 아비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좋아하며 장터를 나온 약선은 이곳저곳을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가는 자신의 딸이 너무도 신나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흥에 취해 촐싹거리다가 그만 인파에 떠밀려 약선이 오가와 맞잡은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밀려드는 장터의 인파가 붐비는 통에 약선은 금세 저 멀찍이 휩쓸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일진이 나빴던 것이 장터 안의 투전판에서 가져온 판돈을 모두 잃은 박참판의 망나니 아들 봉패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것이지요. 인파에 떠밀려 아비와 떨어져 울상을 하고 허둥거리던 약선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던 봉폐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분도 더러웠는데 때마침 잘 걸렸다. 약선을 발견하고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봉폐는 그 길로 약선의 손을 잡아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터 뒷골목의 석재 담벼락으로 끌고 가선 그대로 약선을 욕보이고 말았지요. 약선의 비명소리는 바글거리는 인파의 소란 때문에 잦아들었고 누구 하나 알아차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가가 장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헐레벌떡 약선을 찾아내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뒤였어요. 다음날 오가는 한 걸음에 김화골 사또에게 달려가 어제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하고는 자신의 딸을 욕보인 박참판네 아들을 엄벌해달라 탄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화골까지 그 악명이 자자했던 박참판의 아들을 사또도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소식이 닿은 박참판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봉폐와 약선을 혼인시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약조로 이 천인공로할 사건을 무마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치도 않다는 오가의 역정에 박참판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를 키울 시 자신의 한양 연주를 모두 동원하여 오간의 가문을 멸문시키겠다 으름장을 놓았어요. 한양의 정승 연줄로 떵떵거리는 박참판의 억지를 타개할 힘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오가는 끓어오르는 천부를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냐. 내 딸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리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고 분하기만 하구나. 오가는 밤을 지새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자신의 딸 약선이 너무도 애처로워 끓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삼경을 적셨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은 흘러 마침내 박참판과 약조한 혼인날이 밝아왔습니다. 박참판 댁에서 보내온 가마가 들었다 이르시오. 박참판이 보낸 가마꾼들이 약선을 데려가기 위해 대문 앞에 당도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약선은 퉁퉁 부어버린 눈에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뺨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보는 오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이구, 약선이 이 바보 같은 거사.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얼굴이로구나.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온통 불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이로구나. 약선이 맥없는 걸음걸이로 마당에 당도하자 오가는 하인을 시켜 대문을 열라 일렀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박참판이 보낸 가마의 꼴을 보니 오가는 더욱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남루한 고물가마에 겨우 가마꾼 2명이 딸려있는 것이 약선을 맞이하는 일행의 전부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야 하는 험한 여정임에도 약선을 보필할 여종 1명조차 보내지 않은 것이었지요. 박참판, 이런 고약하기 짝이 없는 놈을 보았나. 오가의 심정이 마치 먹을 뿌린 종이처럼 분노와 참담함으로 시커멓게 적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선은 애처로운 눈으로 한참이나 오가를 바라본 뒤 쉬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힘겹게 가마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셔요. 소녀가 부덕하여 결국 일이 이렇게 흐르고 말았사옵니다. 저 같은 여식일랑 잊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쓰지 마셔야 합니다. 약선아, 너야말로 몸 건강히 버텨내고 있거라. 이 아비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그 집에서 빼내올 터이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버티고 있거라. 이윽고 저 멀리 사라지는 가마를 눈으로 쫓던 오가는 결국 참고 참던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향해 울분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약선의 시집살이는 그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습니다. 박참판은 제대로 된 혼례조차 치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마에서 내린 약선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인사를 올리자 박참판은 멸시 어린 눈길로 한번 훑고는 말 그대로 찬밥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굴다가는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라. 봉패 이놈은 그래. 어쩌자고 저런 것과 엮여서는. 어이구 내 팔자야. 혀를 차며 제멋대로 투덜거린 박참판은 그 길로 몸을 돌려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패는 어느 노름판에 기어들어가선 흥청망청인지 제 신부의 도착을 맞이할 생각도 없이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았어요. 약선이 풀이 죽어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니 한 남자가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자금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앞으로 자금마님께서 지내실 거처를 청소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 민갑이라 하옵니다. 자신을 민갑이라 소개한 남자는 약선을 살갑게 맞이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약선은 그의 안내를 받으며 그렇게 박참판 댁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와 박참판의 구박 속에서 약선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참판 집으로 시집 아닌 시집을 온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늘 사정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박참판은 며느리인 약선을 늘 눈엣가시 여기듯 하였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약선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이 원치 않은 혼인의 책임을 다하여 약선의 남편 노릇을 해야 할 봉패는 달에 한 번 집구석으로 들어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 얼굴이라도 비추는 날은 술에 절어 고주망태가 되어 있거나 옷에서 기방의 분내를 풀풀 풍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답니다. 남자가 뜻을 품고 밖에서 큰 일을 하는 중인데 아녀자가 어디 잔소리를 하느냐. 약선이 염려 섞인 말이라도 한 번 건네면 봉패는 꼬부라진 혀로 차갑게 응수하기 바빴어요. 박참판의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던 약선을 유일하게 다정히 대해주는 사람은 청지기인 민갑뿐이었습니다. 그는 약선을 이 집안의 작은 마님으로 성심껏 모시며 항시 예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약선 역시도 자신을 따뜻히 대해주는 민갑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약선이 박참판의 푸대접에 기운이라도 쭉 빠져 있으면 어디선가 민갑이 나타나 따뜻한 꿀차를 내어와선 약선의 방 앞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자금마님, 기운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속이라도 좀 적시도록 하시지요. 매번 늘 고맙구나. 이 집안에서 나를 사람 대우하는 자는 민갑이 너뿐이로구나. 내 덕에 그나마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틴단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자금마님께서도 얼른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성품이 곱고 어진 분이시니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나는 도통 알 수가 없구나. 물론입니다, 자금마님. 그런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민갑은 시원한 하늘 같은 낯빛으로 웃으며 약선을 위로해주곤 하였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할 시간을 벌어다주는 민갑의 진심 어린 호의에 약선은 옅게나마 미소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약선의 가여움을 알아본 것일까요? 천지신명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박참판 댁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봉패가 노름판에서 과하게 들이켰던 탁주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천의 다리에서 그만 실족을 하고 만 것이지요. 졸지의 아들의 초상을 치르게 된 박참판은 슬픔에 휩쓸려 길길이 날뛰더니 약선을 그야말로 남편 잡아먹은 여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박참판의 구박이 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봉패의 초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선은 박첨판의 집에서 소박을 맞고 공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여자이니라. 앞으로 편히 발 뻗고 잘 생각일랑 거두는 것이 좋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로 낙인 찍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새로운 혼례를 들거나 새 집안의 사람이라도 되는 날에는 너와 내 아비를 멸문지화 당하도록 내 모든 연줄을 다 동원해서라도 응징해주마. 관 뚜껑 덮을 그날까지 내게는 과부의 꼬리표가 남아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내 아들을 잡아먹은 주제에 절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을 게다. 박참판은 약선에게 서슬퍼런 엄포를 놓고는 대문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그 집에 억지로 시집와 하인처럼 일하며 지냈던 약선의 짐은 겨우 보따리 1개가 전부였지요. 약선이 수심 깊은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대문이 빼꼼 열리고는 민갑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민갑은 약선의 손을 잡으며 당장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은 마님, 그동안 정말 가진 고생 많이도 치르셨습니다. 민갑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의지가 되었던 민갑의 얼굴을 보자 약선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간 곱디 고운 정이 많이도 들어 박참판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민갑과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약선이었지요. 그것은 민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알갑게 챙겨주던 정이 연심으로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마음속에 약선을 품고 있던 민갑이었습니다. 작은 마님, 마님은 결코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작은 마님을 모시러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허튼 생각 같은 것은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민갑아, 너도 꼭 몸 조심하렴. 그간 너희 덕에 내가 끝까지 이 집에서 버텨낼 수 있었단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진작. 그간 민갑이 알게 모르게 약선을 도와주며 박참판의 모진 매질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음을 떠올린 약선은 애절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 가는 길이 험할 테니 어서 채비를 하도록 하세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의 이별을 가진 그들은 훗날을 기약하였습니다. 이윽고 박참판 몰래 오가 쪽으로 연통을 넣어두었던 민갑은 멀리서 약선을 마중 나온 약선의 아비 오가가 보이자 말했습니다. 저기 아버님이 보이십니다. 자, 이제 어서 가세요. 가셔서 그간의 고행일랑 말끔히 잊으시고 부디 몸을 잘 돌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간 정말로 고마웠단다. 꼭 너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윽고 오가의 손을 잡고 김화골로 돌아가는 약선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민갑은 눈시울을 붉히고 서 있었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 흉이 되던 시절이었지만 오가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것이 어디 제대로 된 혼사라고 말할 수나 있었을까요? 봉패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날, 오가는 하늘의 뜻이 닿고 천벌이 강림하여 복수가 되었다며 그야말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악독한 집구석에서 딸이 탈출할 수 있었음을 그저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릴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약선은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로 별땅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민갑에 대한 연심이 깊을 대로 깊어져 그녀는 집 밖에 만개한 모란꽃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래다 눈물을 쏟기 일쑤였습니다. 모란꽃에 꼬인 나비 한 쌍이 서로 날갯짓을 하며 정분을 나누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던 약선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민갑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박참판에게 모진 매질이나 당하고 있지는 않으련지. 약선은 자나깨나 민갑의 걱정뿐이었어요. 그런 딸아이를 지켜보는 오가의 시름 또한 깊어져만 갔지요.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오가는 무언가 결심이 선 듯 가장 신뢰하던 하인 하나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 편에 서신 하나를 전달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박참판댁 민갑이라는 청지기에게 전달하도록 하여라. 절대 박참판의 식솔들에게 들켜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반드시 민갑이라는 자에게만 전달하여야 한다. 하인은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꼬박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삼경의 야밤에 오가의 집 처마 너머로 애끓는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윽고는 오간의 대문이 열리고 말이 끄는 수레가 가마니로 덮은 관을 싣고 덜커덩거리며 나왔지요. 아니 된다 약선아. 이리 허망하게 가버리면 이 아비는 어찌 살란 말이더냐. 오가의 침통한 곡소리가 밤하늘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관을 실은 수레는 한동안 오가네의 대문 앞에서 오가의 울음소리를 받아내고는 이내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화골에는 오간의 청상과부 딸이 그만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오간은 이른 아침부터 당도한 서신을 읽어보며 촉촉해진 눈시울을 연신 훔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평안도에서 보내온 민갑의 서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인 민갑입니다. 어르신의 옥체엔 별거 없으신지요? 저희는 늘 그렇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갑의 힘찬 글씨체로 쓰여진 인사말에 코가 시큰해진 오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호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오가의 몸을 안마하듯 두드리고 있었지요. 서신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오가의 마음을 싱숭생숭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한숨을 내쉬며 지그시 눈을 감았고 이윽고는 10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지요. 10년 전 비가 세차게도 내리며 어두웠던 그날 밤, 곡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흉흉했던 그날, 오가의 대문을 나서던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있던 관 속에는 오가가 준비해준 돈꾸러미와 폐물 몇 가지를 품에 안은 약선이 긴장하며 숨죽인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의 고삐를 잡고 있던 자는 다름 아닌 박참판 댁에서 도망쳐 나온 민갑이었지요. 오가의 하인이 보낸 서신을 무사히 전달받은 민갑은 박참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 서신을 통해 오가와 은밀히 계획을 나눴고 약선의 거짓 초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하골 사람들의 눈과 박참판의 눈까지 피해 민갑과 약선은 평안도까지 넘어가 혼인하고는 새롭게 터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오가는 박참판의 횡포를 피하기 위해 벌였던 지난 촌극을 회상하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시 서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놈은 벌써 올해 9이 되었습니다. 이놈의 눈 모양이 벌써부터 장인어른과 빼다 박은 것이 아주 훤칠하게도 생겨 고을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상당하지요. 둘째 놈은 올해로 6인데 벌써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영특하게 자라고 있어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 소식이 적힌 대목을 읽어내려가던 오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약선이와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구나. 오가는 허어 웃으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이윽고 서신의 나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살림이 불어 이제 저희는 논이 쉰맞이기 정도 됩니다. 머슴을 둘이나 쓸 정도로 사정이 나아져 다행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이후 아내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민가비의 크나큰 낙입니다. 장인어른, 나날이 계속되는 행복 속에서 그저 장인어른의 안위를 걱정하며 지낼 뿐입니다. 자주 기별을 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어. 과거에 힘들었던 나날 같은 것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요.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뵐 날을 항시 고대하고 있답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아버지를 떠올리면 늘 눈물이 앞서지만 이제 더 이상 좌절만 하며 쓰러져 있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아버지도 더는 딸의 걱정으로 마음 졸이고 계시지 마셔요.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곁에서 지내는 날이 오겠지요? 부디 그날이 오기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아버지. 서신을 읽던 오가의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었다. 이거면 되었어. 오가는 창호 마당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모란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꽃들 사이로 나비 한 쌍이 단아하게 춤을 추듯 날갯짓을 하며 서로를 애틋하게 부비고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